오늘 이 시간은 제10장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많이 이야기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공존을 또 병행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이제 맨 앞부분에 보면 스마트 모바일로 보는 가상 세계,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죠. 근데 그 SNS도 역시 가상세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유튜브, 또 트위터,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다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하나의 매체들이다. 그만큼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 SNS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에서 우리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소위 사이버 폭력,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는 이제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가상세계 속에 활동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자신을 숨기고 또 범죄에 취약한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특징, 그래서 현실과 가상세계 서로 공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가상세계, 현실세계가 공존되어야 되는데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둘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 디지털 범죄,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하는 소위 그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이 가상세계의 삶도 현실세계의 삶과 하나의 연결돼야 된다. 그리고 현실세계의 나는 또한 가상세계의 나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가상세계의 나는 현실세계의 나와 따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현실세계의 나가 곧 가상세계의 나다 하는 그런 어떤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 PPT로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장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172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2030년 민원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내용인데요.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이 가상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내용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아빠 민호라고 하는 사람은 가상현실 개발자인데 가상현실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한다. 시청자의 행동과 반응을 따라 영화 스토리를 바꿀 수 있다. 뇌파를 통해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한다. 뭐 이런 그 가상현실 개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빠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자, 엄마 혜진, 가정주부인데 병원에서 HMD를 착용하고 친정 엄마의 인공신장 이식 수술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의사와 상담한다. 아들의 학부모 총회 가상 공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실사형 아바타로 면담을 실시한다. 뭐 이런 모습. 또 딸 수민 대학생인데 가상 공부방에서 공부한다. 맞춤형 가상 취업 인터뷰를 준비한다. 경비행기 자격증에 도전하고자 가상 비행 훈련을 한다. 또 하나의 지구라는 가상 관광 플랫폼에서 가상 여행을 한다. 도시 구경, 쇼핑, 또 공연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들 찬영 중학생인데 친구들과 가상현실 카페에 간다. 그곳에서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엘 캐피탄 암벽을 골라서 등반을 한다. 친구들과 팥빙수 내기 암벽 타기를 하는 것이다. 가상현실 관람방에서 월드 시리즈 7차전을 친구들과 함께 시청한다. 그 한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의 내용의 일부분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바꿔놓는 그런 그 가정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다가올 그런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를 통해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자가 마치 실제 주변 상황,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똑같이 이 가상세계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환경과 상황을 설정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1960년대 이반 서덜랜드 교수의 3D 컴퓨팅을 이용한 상호작용 연구에서 시작하여 비행기나 우주선의 조종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거쳐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여기 나오는 그 비행기나 우주선 그 조종 시뮬레이션 기술, 이거는 실제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고요. 또 요즘 여러분들 그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그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습하는 주행 연습을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트릭스, 아바타와 같은 영화를 통해 가상현실의 개념이 대중화된 이래 2010년대 이후 HMD 기술 개발이 상용화되면서 의학이나 생명과학, 로봇공학, 우주과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런 그
가상현실이 실제화되는 그런 작업이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요. 1번 스마트 모바일로 보는 가상세계입니다. SNS 현대인을 사로잡다. 뭐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겨 사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것이 SNS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SNS의 영향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NS는 페이스북, 또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톡, 다음, 아프리카 TV, 뭐 이런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친구로 맺은 이들과 가상 세계에서 소통하게 됩니다. 뭐 카카오톡 매일마다 우리가 그 이용하는 그런 매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가상 세계 속에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만큼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이 그 영역이 그만큼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체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두 번째 보면 1인 방송의 매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뭐 유튜브를 이용해서 1인 방송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참 그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무슨 무슨 억대 연봉을 받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매달 뭐 몇천만 원의 수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1인 방송은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방송을 하는 것이죠. 그 1인 방송은 2008년 아프리카 TV의 그 개국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요즘 활발한 이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이 뭐 가장 활발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스위치 TV,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TV, 카카오 스트리트 TV 등에서 1인 방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 경제적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로 1인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먹방, 그 1인 방송에 도전하는 그야말로 뭐 눈물겨운 스토리,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을 봤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처절하다고 할까요? 안타깝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 열정만큼은 대단하지만 무리하게 또 이렇게 새로운 세계에 뛰어드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1인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방송은 여러분 교재 174쪽의 중간 아랫부분에 보니까요, 실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유익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뭔가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1인 방송도 물론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어떤 돈벌이 목적으로 그 일을 한다. 그러다 보면 좀 무리해질 수가 있어요. 무리수를 두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열혈 팬들이 주는 100개에서 1만 개의 별풍선을 얻기 위해서 참여자들의 또 자극적인 댓글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잘못된 경우는 위안부를 모욕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유사 성행위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좀 사람들로부터 혐오감을 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고 또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그런 방송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1인 방송이 지금 이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가상세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벗어나기 어려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PC방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철을 타면 그 중에 거의 한 80% 90% 사람들이 다른 사람 쳐다보거나 다른 곳 보지 않고 그냥 휴대폰만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물론 휴대폰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게임이라고 하는 것 속에 또 쉽게 빠져들어서 게임을 통해서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런 스마트폰 게임은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이제 주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요, 심각한 이 중독성에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가 중독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알코올 중독 그러면 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점점 매료되다 보면, 게임을 지속하다 보면 결국 중독에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폐의 위험성, 또 심한 공격성의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의 모습을 활발하게 나타내기가 좀 어렵고요. 또 이해력이나 기억력, 표현력의 저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에 완전히 매료되고 거기에만 모든 신경을 쏟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또 실생활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적절하게 조절해서 우리가 잠시 좀 좀 무료함을 달래고 좀 휴식을 위해서 이런 게임을 하는 건 참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매료돼서 거기 중독 단계까지 이른다면, 또 그것 없이는 일상생활에 영위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들어간다면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가상세계 속으로 들어가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실제로 가상세계의 여러 가지 원리들,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그만 일본에 보면요, VR, AR, MR의 세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 VR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인공기술로 만들어낸 환경과 기술을 이제 우리가 VR 또는 가상현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상현실에 대해서 앞부분 서론 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 A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가상의 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증강현실 또 A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혼합현실 MR이라고 하는데요. 현실 세계에 가상 세계를 합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혼합현실 또는 M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VR이나 AR, MR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선 거기 내용에 보면 VR은 를 이용한 게임이나 쇼핑, 스포츠, 또 페이스북, 교육, 의학, 건축, 여행 등에 이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R이 사용된 그 시네마, 교육, 의학, 또 쇼핑, 산업 현장, 또 게임, 또 레스토랑 등이 있고요. MR이 사용된 매직 리프, 손바닥 위를 걷는 코끼리, 또 체육관에서 헤엄치는 범고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고요. 또 홀로렌즈, 홀로 투어, 또 화상통화, 3D 버전 등이 있고요. 더 보이드, 도심 속의 테마파크,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또 놀라운 그런 현실 속에서 가상과 공존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로 176쪽의 중간 아래 부분에 보니까요, 거기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픽으로 제작된 VR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거나, 그러니까 전쟁에 실제로 우리가 참전하는 그런 하나의 군인의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또 한글 창제, 조선시대 한양 걷기, 궁궐의 수락관에서 궁중 음식 참여하기 등의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책을 통해서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런 것, 그냥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유비쿼터스 러닝 체계를 통해서 현실 세계 가상 공간, 개인 공간이 융합되어 교육을 위한 학습 공간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 첨단 과학 교육의 중심이 되며 신세대들은 유전공학 등을 게임으로 배우고 또 사이버 게임장이 취업의 통로가 된다. 가상현실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될 과목으로 과학, 그 다음으로 역사, 지리를 꼽는다. 김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만큼 현실 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그 장점들 또 새로움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네트워크를 통한 폐쇄적이고 또 부분적인 소통으로 이끌 부작용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관계 맺기 어려움,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생활의 그 부적응, 그러니까 현실 생활의 부적응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그만 두 번째로 사이버 폭력의 온상, 익명성, 비대면성, 이 부분입니다. 자,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는데 하물며 가상세계 속에서는 얼마나 더 심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현실 생활 속에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해킹이라든지, 그래서 해킹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빼내고 또 어떤 그 서류 같은 것들을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몰래 카메라 영상 유포를 한다든지 인터넷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이버 폭력은 대부분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익명성,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대면성,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그냥 가상세계 속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재 177쪽의 그 아랫부분에 보니까요, 특히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특성은 피해를 주기 쉽고 또 빠르고 폭넓은 가해 범위, 또 집단적 공격, 가해자 파악의 어려움, 가해자들의 피해자에게 준 사실에 대한 인지 저하, 피해 사실 표면화의 어려움, 죄의식 결여, 피해 복구의 어려움 등이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이버 폭력의 결과로 피해자는 대인 관계가 악화되고 또 은둔형 외톨이로 살게 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라고 박선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그러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보다 훨씬 더 가상세계 속에서는 범죄에 노출되기가 훨씬 더 쉽고, 그리고 그 범죄 자체도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섭고 끔찍한 그런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큰 세 번째로 이제 가상 세계, 판타지 세상 부분입니다. 판타지 대중문화와 손잡다 내용인데요. 예, 가상 세계는 영화나 소설 등을 통해서 대중문화의 거기 아마가니 이미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 가운데 이런 그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 소위 그 판타지 세상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영화라고 하는 장르를 보면요, 영화는 내용에 따라서 뭐 액션, SF, 코미디, 스릴러, 전쟁, 스포츠, 음악, 멜로, 판타지, 영화 이렇게 이제 여러 그 장르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더 추가하면 물론 이외에도 흑백 영화, 무성 영화, 3D, 4D 영화, 또 패러디 영화, 독립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화 가운데 이런 우리가 많이 봤던 소위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해리포터, 뭐 알라딘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G가 다루어져요. 소위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를 더욱 환상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만들고 그곳에서 살고 싶게 만든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그렇죠. 이 CG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현실감을 살리고 어떤 그 가상이지만 아주 환상적인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타지 소설 부분입니다. 판타지 소설은 소위 그 환상 문학에 속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테마록이라든지 또 드래곤 라자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판타지 소설에는 다양한 또 그 하위 장르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동물, 서사, 역사, 탐정, 스릴러, 고딕, 다크, 히어로, 행성, 소생, 밀리터리, 과학, 기술, 오컬트, 사후 판타지 소설, 현대물, 스포츠, 기업물, 연예의 괴물, 귀한물, 또 회귀물, 판타지 소설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런 판타지 소설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면 뭐 마법사가 많이 등장하죠. 마법사, 또 자이언트, 고블린, 골렘, 트웨프, 늑대인간, 또 다중우주, 피닉스, 드래곤, 엘프, 연금술, 좀비, 주술, 트롤, 현자 등의 톨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판타지 소설들이
현재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판타지 소설의 주된 내용의 내용 속에는 이 환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그 환생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인간의 욕망과 종교적 상상력이 결부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상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판타지 세계는 대부분이 그 환생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로 180쪽의 그 아랫부분에 보면요, 이런 환생을 추구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김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심리적 요인을 이제 7가지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깐 보면 우선 첫째로는 자아가 약한 사람들의 현실 도피처 이다. 환생 신드롬은 오늘이 두렵고 내일이 체념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도피처가 된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재를 자신이 철저히 배제된 전생, 환생의 고리로 규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아를 상실하고 내일의 계획과 행동을 체념해 버린다. 그리고 현실과 다른 상황을 꿈꾸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삶의 불확실성의 탈출이다. 또 세 번째로는 포스트 모던 정신적 공황이다. 네 번째로는 사회 심리적 위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현대 사회에 대한 불만. 여섯 번째로 탈종교적 현상. 일곱 번째로 뉴에이지 세계관의 유혹. 뭐 이렇게 해서 그 환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요인을 이렇게 7가지로 봤습니다. 자, 이처럼 그 현대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판타지 속에 또 다른 삶, 즉 환생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생을 통해서 생겨난 판타지 속에서의 자아는 현실의 수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도피하는 그런 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뭐 잠깐의 일탈이라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엄청난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상세계는 잠깐 동안의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위로와 휴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휴식은 불가능하고요. 판타지 세상으로의 영원한 도피는 결국 현실의 자아를 파괴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판타지 가상세계는요, 폭력과 선정성 등의 인간 욕망을 자극하면서 현실의 자아를 더욱 폭력적이고 또 자극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또 결국에는 그 왜곡된 인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도 어떤 그 상식에서 어긋난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네 번째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특징 부분입니다. 자, 현실과 가상 세계 서로 공존하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탈시간성, 탈공간성, 탈신체성, 탈일방성, 탈언어성, 탈인격성, 탈실명성, 익명성이라고 말하죠. 예? 예, 특징을 지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사이버 자아는 현실에서 억압된 자가 탈출할 수 있는 출구가 되기도 하기에 해방과 확장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진짜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앞뒤가 막힌 그런 답답한 그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자아가 없이는 사이버 자아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버 세상에서 자신의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실제적 자아가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 자아가 항상 가상의 자아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자아도 역시 실제적 자아의 그 지배 아래 있고 또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범죄를 막으려면 부분입니다. 자,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현재의 불평등과 독점 또 억압 구조가 산업사회보다 더욱권이 뿌리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며 가난한 자들은 더욱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사이버 해킹, 사이버 표절, 사이버 위조, 사이버 피싱, 사이버 폭력 등의 여러 가지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 나눴지만 그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또 아주 지능적이고 새로운 기법의 범죄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사이버 범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고 또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늘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의 자아의 통제 아래 가상의 자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도덕성, 윤리성, 인간성 이런 것들을 견지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사이버 가상 공간에서의 그 활용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의 자아의 통제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그 잘못된 부분과 또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피해자가 되지도 말고 가해자가 되지도 말고 그렇죠? 이런 범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는
각이 부분입니다. 가상세계의 자아와 현실세계의 자아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죠? 단절될 수가 없다. 분리될 수 없다. 그러기에 현실 속에서 올바른 시민성을 지닌 자아가 가상세계 속에서도 동일한 시민성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생활에 충실한 그 모습이 곧 가상세계 속에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적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요. 공동체적 행동을 행하며 공동체적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이라면 우리가 공동체적 의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좀 이기적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는 사랑의 윤리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가상세계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는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다양한 윤리적 문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 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상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또 몇몇 사람들의 그 어떤 일탈이 결국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그 피해와 고통을 이루어 주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적 측면에서 우리는 디지털 시민권과 함께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참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요. 성경에 보면 그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권자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런 권리도 있지만은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시민권을 국민으로 살면서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그런 올바른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는 항상 권리가 있는가 하면 지켜야 될 의무가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민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상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디지털 시민권자라면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내 뜻과 내 꿈과 내 어떤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것은 내가 어떤 그 책임적 어떤 그 존재 책임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시민권자로서의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디지털 시민권자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이라면 디지털 시민권자답게 바르게 살아가고 또한 함께 그 가상세계에서의 그 올바른 가치관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일탈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연결된다면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상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제공하고 마음껏 내 이상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세계가 가상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가상세계이기에 우리가 윤리적 체계, 도덕적 체계에 취약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지막 제시했던 이 디지털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어떤 올바른 그 활용 그리고 또 그런 의식을 갖고 이런 그 가상세계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가상세계 속에서의 유익한 점 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굉장히 유용한 그런 내용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